여러분, 같은 월급을 받고도 누군가는 40대에 자산 10억을 만들고 누군가는 50대가 되도록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원래 돈을 잘 벌었겠지. 집을 일찍 샀겠지. 부모 지원이 있었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비슷한 직장, 비슷한 소득,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도 10년, 20년 뒤 자산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차이가 거창한 한 번의 선택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 한 방, 부동산 한 채, 로또 같은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생각 하나와 평범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돈이 무너지는 방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필요한 물건도 조금씩 삽니다. 남들 사는 만큼만 사는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도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평범한데 어느 날 보면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돈을 모으는 사람과 끝내 못 모으는 사람의 차이를 절약이나 투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놓치는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문제를 수입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못 모은다. 물가가 비싸서 못 모은다. 애 키우느라 못 모은다. 집값이 올라서 늦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현실적인 이유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월급 400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수도권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20년 뒤를 봤더니 한 사람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쳐 10억을 넘겼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생활비와 대출 사이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생기면 먼저 이걸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돈이 시간을 지나면 무엇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꾸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200만 원이 10년 뒤 얼마가 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무섭습니다. 사람은 원래 먼 미래의 보상보다 눈앞의 만족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의 행복은 생생하고 10년 뒤의 부는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희미하게 느끼기 때문에 계속 현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돈을 소비의 재료로만 보는 사람은 매달 벌어도 매달 사라집니다. 반대로 돈을 시간을 저장하는 도구로 보는 사람은 같은 월급에서도 조금씩 자산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 달 30만 원, 50만 원 차이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돈은 정직하게 쌓이고 시간은 누구에게도 봐주지 않습니다. 3년은 티가 안 나고 5년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이미 따라잡기 어려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달랐어. 아닙니다. 처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달랐던 겁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산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세 가지 불편함을 기꺼이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쓰고 싶은 돈을 미래로 보내는 불편함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해서만 돈을 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상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돈을 씁니다. 문제는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1만 원씩만 별 생각 없이 세어나간다고 해봅시다. 커피 하나, 배달비 하나, 작은 쇼핑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이 10년 동안 자산으로 들어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이 있어야 자산이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구조입니다.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감정을 풀어주는 출구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흐름을 정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고정지출, 투자금, 비상금이 거의 자동으로 나뉘게 만듭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의지로 못 버팁니다. 의지는 피곤하면 무너지고, 기분이 나쁘면 흔들리고, 남과 비교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무조건 악으로 보지 않는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빚은 위험하다, 대출은 무섭다, 빚지지 말고 살아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맞습니다. 소비성 부채는 위험합니다. 분에 넘치는 차, 명품, 카드 돌려막기, 무리한 할부는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부채를 똑같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를 날리는 사고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잣돈을 만들고 공부한 뒤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접근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기회는 먼저 움직인 사람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뒤에 남는 건 빚 없는 안심이 아니라 자산 없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빚을 권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빚을 구분할 줄 아느냐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과 나를 앞으로 보내는 빚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손실을 감수하며 배우는 불편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괜히 투자했다가 잃으니 가만히 있자, 모르는 건 건드리지 말자, 안전한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면 나는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조용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공부하고 작은 돈으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반대로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완벽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완벽하게 확실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차이는 이것입니다. 한쪽은 작게 틀리면서 빨리 배우고 다른 한쪽은 틀릴까 봐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움직인 사람은 경험이 쌓이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를 의지 부족, 정보 부족, 종잣돈 부족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그것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바로 돈에 대한 해석 자체를 잘못 배운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축은 무조건 좋은 거야. 투자는 위험한 거야. 빚은 절대 지면 안 돼. 돈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은 속물 같아.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균형이 없다는 겁니다. 저축은 배웠지만 자산 배분은 배우지 못했고, 빚의 위험성은 배웠지만 레버리지의 원리는 배우지 못했고, 열심히 벌라는 말은 들었지만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안도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무너지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불안하고 뉴스를 봐도 내 자산과 연결해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야. 부자는 원래 다르게 시작했어. 물론 출발선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출발선보다 출발 이후의 언어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누군가는 불안만 느끼고 누군가는 신호를 읽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오늘의 소비만 보고 누군가는 10년 뒤의 자산 지도를 떠올립니다. 같은 대출을 봐도 누군가는 공포만 느끼고 누군가는 구조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모은 사람과 못 모은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비밀 정보가 아니라 돈을 읽는 언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언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통장에 있는 돈을 볼 때 이걸로 뭘 사지? 대신 이 돈이 10년 뒤엔 어떤 의미가 될까를 떠올려 보세요. 대출을 볼 때도 무조건 무섭다가 아니라 이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강하게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경제 뉴스를 볼 때도 이게 내 소비, 저축, 투자 판단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를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만 습관이 돼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몇 년 뒤 자산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못 모으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첫째, 돈을 소비의 도구로만 보느냐, 시간을 키우는 씨앗으로 보느냐. 둘째, 부채를 막연한 공포로 보느냐, 구조적으로 활용할 도구로 보느냐. 셋째, 손실이 무서워 멈추느냐, 작게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가 하루아침에 10억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 다른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어도, 시작이 늦어도, 과거에 실수했어도 돈을 보는 방식부터 바꾸면 흐름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로 뭘 사지? 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돈이 앞으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지? 가 떠오르시나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돈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